자, 여기서부터는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국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파트입니다. 자, 제국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앞에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이 제국주의였어요. 유식한 말로는 강대국이 이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거, 식민지, 꼬붕으로 만드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장섰던 나라가 영국, 프랑스 같은 서양 국가들이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겉으로는 야, 찌질한 너네 아시아, 아프리카 너네 너무 찌질한 것 같아. 근대화, 문명화 시켜줄게. 그래서 그네들을 위한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의 자원이나 사람들을 뺏쓰기 위한 목적이 강했었죠. 그래서 제국주의, 식민지로 만들고 쪽쪽쪽 빨대 꽂아서 쪽쪽쪽 빨아가기 위한 이런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아시아란 말은 아시아의 동쪽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중국이 있었고 우리나라 있었고 여기 일본이 있었죠. 각각의 어떤 분위기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우리 앞에 1학기 때 청나라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이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가 망합니다.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란 나라로 바뀌어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신해혁명이라 부릅니다. 여기 중화민국, 민이 무슨 민자일까요? 그렇죠. 이거 백성민자예요. 그래서 기존에 뭐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은 다 누가 나라를 다스려요? 왕이나 황제 이런 우두머리들이 나라 다스렸는데 중화민국은 이 민자, 우리 대한민국처럼 민자거든요. 이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신의 혁명이란 이름으로 황제 혹은 왕이 다스린 나라에서 국민이 다스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신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좀 낯설지 모르지만 세계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한자로는 손문이라고 쓰고 읽을 때 순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한테 순원 하면은 황제가 다스린 나라에서 백성이 주인인 나라로 바꾼 첫 번째 사람, 요 사람입니다. 순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죠?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이제 백성,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 이런 것을 우리 뭐라 불렀냐면 공화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공화정. 참고로 선생님이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최초의 짜장면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공화춘이라는 최초의 짜장면집 이름이 공화춘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이 인천에 와서 그 짜장면을 만들어 팔았는데 때마침 이 신의 혁명이 터졌나 봐. 그래서 왕이 혹은 황제가 주인인 나라에서 백성,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처음 맞이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인천에다가 짜장면집 이름을 공화춘이라고 붙였어요. 왜? 중국이 처음으로 공화정을 맞이했고 춘이 봄춘자거든요. 자, 공화정을 맞이한 봄이다 해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나라 최초의 짜장면집 이름이 공화춘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짜장면 가게의 이름까지도 공화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중국이 몇천 년 만에 처음 했었던 것이 신의 혁명,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중화민국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합니다. 일본은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미국 페리 제독한테 개항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양 세력의 문화가 일본을 쪽쪽쪽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눈치가 빨라.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 애들의 문화를 쪽쪽쪽 빨아들이면서 겉과 속을 다 바꾸는 급진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 덕분에 원래는 우리 조선이 더 앞선 문명이었었는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덕분에 겉과 속을 싹 다 바꾸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 열강은 강대국이란 말인데 제국주의 강대국처럼 식민지를 만드는 국가로 이렇게 강한 국가로 일본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요 메이지 유신 덕택에 아시아에서 최고 강대국이 된 것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요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개혁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요거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급진개화파, 앞서 갑신정변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세졌어. 그래서 우리 한반도로 두고서 이제 각출전을 벌이는데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3파전이었어요.
먼저 중국과 일본이 한판 붙죠. 그래서 청일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나라 나가 떨어지고 일본이 우세해졌고, 또 한반도를 두고서 마지막 러시아랑 일본이 마지막 패권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러일전쟁, 러시아가 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맛있게 먹은 것이 일본이죠. 그래서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가고, 그래서 끝내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옛날에는 한일합병, 한일병합 이런 표현 썼는데 그건 일본의 입장에서 쓴 표현이고, 우리나라는 보통 경술국치라고 씁니다. 경술련의 나라국 치욕치, 경술련의 나라가 치욕을 당했다. 일본 원숭이들한테 먹혔기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는 뜻에서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보통 일본을 원숭이로 이렇게 장난으로 표현을 하니까 우스개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모습인데 딱 봐도 일본 애들이 전통 복장이 아니죠. 서양식 복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제도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먹는 것까지도 돈가스가 이따 나와요. 서양 애들처럼 키가 크고 싶으니까 고기에다가 가루를 붙여서 먹는 돈가스가 이때 나오는 거고, 일본이 먹는 것까지 모든 거 머리까지 머리속까지 싹 바꾼 것이 메이지 유신. 그래서 청나라 빠방, 러시아 빠방 그래놓고 맛있게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를 먹은 것이 그 유명한 경술국치.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 한가운데 일본의 일장기가 나부기죠.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했습니다. 요때부터를 일제강점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표를 꼭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제강점기는 10년대 단위로 쪼개서 공부해야 됩니다. 방금 본 것처럼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해서 세 시기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만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대략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는데 요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시기는 무단통치기라고 합니다. 헌병경찰 통치기라고도 하는데 무단통치. 그래서 요것이 10년대 상황이고, 오늘은 요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전까지 있었던 무단통치 혹은 헌병경찰 통치, 그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단통치, 1910년대 일본이 통치했던 방식인데, 무단이라는 표현이 어때요?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아니면 억압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었어요. 조선총독부. 참고로 우리가 한일합병, 경술국치가 1910년이었었죠. 그 전에도 통치기구는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을사늑약 결과 만들어졌던 통감부. 근데 통감부가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조직이라면 요거를 조선총독부로 바꿉니다. 통감부가 통감이 통치하는 거라면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천황 대신에 조선총독이 대신 통치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최고기구라는 거. 그리고 이 총독 같은 경우는 군인들만 옵니다. 육군 해군의 대장. 대장은 여러분 군대 안 가서 모르겠지만 별 4개짜리예요. 군인 중에서 최고 높은 계급이 현실적으로 대장인데, 육군 해군 대장들만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총독이 되어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요 새끼가 1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라는 놈이에요. 얘는 통감도 했었고 마지막 통감이었거든. 근데 경술국치가 되면서 초대 총독이 되었던 데라우치.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조선총독부 건물입니다. 건축학적으로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 요 위치가 우리 경복궁 있죠. 경복궁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궁궐이잖아요. 거기 딱 가운데,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딱 막아섭니다. 우리 경복궁을.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 앞에 딱 배치를 하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누리기 위해서 위치를 거기 잡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드론으로 찍어봤거든. 그래서 위에서 봤더니 이런 글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 1번 할 때 일자죠. 그래서 1번 할 때 일자인 날일자 모습을 위에서 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건물. 위치나 이 위에서 본 요 날일자처럼 상징적으로 우리 민족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선총독부 건물이라는 거 정도 알아두세요. 이 총독은 한마디로 우리 한반도에서는 왕 같은 존재예요. 일왕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 의회, 한마디로 일본의 국회의원들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온리 누구의 지시만 받냐면 일왕의 지시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모든 것을 요 새끼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은 한마디로 우리 한반도에선 신이다. 단 일왕 혹은 천왕의 명령만을 받드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 근데 욕먹어 일본 애들이 다 해쳐먹는다고. 그래서 눈치 보이니까 만든 게 뭐냐면 중추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문기구야. 한국인도 정치에 참여시키고 있다라고 구라를 떨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말 그대로 자문기구. 야 조선 어디가 재밌어?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좋다. 야 어디 축제가 유명해? 머드 축제? 뭐 화천어 축제? 산천어 축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변해 준 거저밖에 안 되고 이거마저도 누가 들어갔냐면 조선인 중에서도 친일파들이 들어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선 총독부가 다 해쳐먹은 거고 중추원은 한국인도 정치에 참여시킨다라는 거 정도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찍어 누릅니다. 이것을 무단 통치라고도 하고 혹은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헌병이 뭐냐면 군인 경찰이에요. 영어로는 MP, 밀리터리 폴리스. 만약에 선생님이 편의점에 가서 뭐 초콜릿을 하나 훔쳤어. 그러면 경찰서에서 경찰이 날 잡아가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찰은 총 들고 있지 않잖아. 칼 들고 있지 않잖아. 이런 경찰들을 뭐라 부르냐면 보통 경찰이라고 불러요. 보통 경찰. 근데 일제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자마자 헌병을 파견을 합니다. 헌병 경찰은 뭐냐면 군인 경찰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총과 칼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안 관리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보통 경찰이 아니라 헌병 경찰이 그 업무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헌병 경찰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병 사령관이 경무총감까지도 임명을 해요. 한마디로 이 조선 총독 있죠? 총독 아래 2인자가 누구냐면 경무총감, 정무총감이에요. 정무총감은 나라 일을 돕는다라면은 경무총감은 경찰 일을 한 건데 여기에 누굴 삼았냐면 헌병 사령관으로 요 자리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나라를 통치하는데 헌병이 많이 개입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했었고 이 헌병이 무서운 이유는 즉결 심판권이 있었어. 느껴지죠? 즉결.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거야. 원래는 공적으로 법을 위반했는지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재판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것이 범죄 즉결례라는 규칙을 만들어요. 법 같은 건데 범죄 즉결례라는 규칙, 지침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헌병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병들이 지들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야. 지들이 재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 있었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범죄 즉결례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조선 태형령이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한국인들한테만 태형을 때렸어요. 요거 우리 가끔 영화 보면 나오죠. 요 십자가 틀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엉덩이를 까가지고 요 짝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이런 제도를 태형이라 불렀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형벌이거든. 조선시대 때도 이 형벌이 있었는데 너무 잔인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폐지했거든. 근데 일본이 이걸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부활해서 누구한테만 한국인한테만 태형을 때리는데 그래서 만든 법이 조선 태형령.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공포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또 무지막지하게 찍어 누르기 위해서 만든 거 즉결 심판권 조선 태형령 꼭 알아두는데 선생님 읽은 책에는 저 맴매 있죠. 요 짝대기 요것을 소존매로 해가지고 소 있죠. 소가 있으면 소의 생식기 남자 생식기 있죠. 요것을 잘라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단단하게 말린대. 그거 가지고 소존매 소조시라는 것이 소의 생식기에다가 나무를 껴가지고 매로 만든 거예요. 요걸로 이 태형을 때리기도 했었대. 그 누구도 소조수로 우리 맞아본 적이 없잖아. 얼마나 치욕스럽고 기분이 나쁠까. 그거 엄청 아프대. 그래서 우리 민족의 치욕감과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존매, 태형령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소존매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관리 공무원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제복을 입혔대. 그리고 칼을 차게 했대. 이 사진 보세요. 이게 경찰도 아니고 선생님이야. 선생님인데 제복과 칼을 차고 있죠. 이 당시 때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눈빛이 살아있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거나 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엎드려 있거나 조는 모습 보여봐봐. 그냥 바로 그냥 칼 뽑아가지고 찍샷 해가지고 찍어 누른다고. 감히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뭐 교권 침해라든지 선생님한테 대드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보다 걸린다? 그냥 칼침으로 그냥 직샷! 칼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어마무시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없었어. 언론, 신문을 만들 수 없었어. 출판, 책을 낼 수도 없었고 집회, 모이지도 못했어. 결사, 어떤 조직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조차 없던 시기가 1910년대 무단통치기라는 거. 그 다음에 1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조선교육령은 지금으로 치면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어떤 교과목들 있죠. 그리고 학교의 수업 일수는 며칠이고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그런 법이 있거든. 그것이 지금은 교육과정이라면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교육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차례 발표를 합니다. 1910년대에는 1차 조선교육령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교육, 초등교육인데 초등교육 시키고 실업교육, 어떤 기술교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시켰습니다. 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뭘 시키더라도 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초등 수준의 교육만 시키고 뭐 기술이 있어야지 또 뭘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 교육 위주로.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만 썼다라는 거,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대학 교육 같은 고등교육, 고차원의 교육은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10년대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가 없었어. 그리고 보통학교, 아까 초등교육이었었죠. 우리나라는 4년이었는데 일본은 6년이야. 요거마저도 차별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일본은 6년인데 우리는 4년으로 교육도 많이 시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1910년대 분위기는 딱 보니까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우리 민족을 찍어 누르죠. 그래서 여기 헌병들이 있는 것처럼 이 어마무시한 헌병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시기, 무단통치 혹은 헌병경찰통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관련된 자료를 보고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910년대 무단통치기 때는 요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조선태형령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조선인한테만 적용시켰던 소존매 같은 걸로 엉덩이를 때리면서, 야, 정상적으로 소존매 맞으면 걸어서 나올 수가 없대. 기절을 하거나 거의 들려서 엎혀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공포심과 어떤 잔인함을 줬었던 조선태형령, 일본 애들이 했었던 10년대 범죄 즉결례, 이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돼요. 이거에 근거해서 즉결 처분을 했었다라는 거, 재판도 거치지 않고 처벌했었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요 옆에 거 볼게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만든 요약본인데 여기에 정리 잘 돼 있습니다. 자, 앞으로 배울 부분을 같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는 3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10년대 무단통치기 혹은 헌병경찰통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통치했었죠. 그래서 총독은 어마무시한 권한이 있었죠. 일항직석이었었고 육군, 해군 대장만이 할 수 있었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거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돕기 위한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쌍두마차였었죠. 그 중에서 경무총감은 헌병사령관이 할 정도로 헌병경찰통치가 기본적이었었고, 그리고 중추원이라고 해서 친일파들한테 자문기구 역할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헌병경찰제가 유지되었었죠. 그래서 즉결처분권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 있었고, 태형이라고 걸 부활시켜서 우리 조선인들한테만 태형을 가했었고, 그리고 관리교사들한테 제복과 칼을 착용하게 했었죠. 기본적인 자유도 없었고, 또 우민화 교육, 우가 바보 우자예요. 우리 민족을 바보 만드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초등교육과 기술교육만 시켰고, 그리고 우리 민족 교육기관은 탄압했습니다. 대학교도 없었어요. 여기까지네요. 오늘은 간단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 본 거고 하나씩 여기 하나씩 점차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등장했다. 그렇죠. 몇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계속 황제가 다스리던 것이 무너지고 중화민국, 국민이 다스린 나라가 되었다. 맞죠? 그래서 신의 혁명,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자, 메이지 유신 때문에 일본이 역전했죠.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선 태형령은 한국인과 일본은 모두 아니죠. 한국인한테만 적용했었죠. 조선 총독은 육군, 해군, 대장, 별 4개
5개도 아니고 4개인 대장에서 임명되었다. 맞죠? 중추원은 조선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였었다. 이거 애매모호한데 틀리다고 할게요. 실질적으로 보장한 건 아니고 자문기구였었죠. 이 자문도 누가 있었냐? 친일파애들이. 자, 무슨 전쟁 승리 이후에 일본이 한국 지배를 강화했나요? 그렇죠. 한반도를 두고서 여기 청나라 있었고 여기 러시아 있었고 일본이 으르렁대죠. 먼저 청과 일본 맞짱, 청나라 깨갱, 그 다음에 마지막 러일 전쟁, 러시아 깨갱.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언제? 1910년 8월 29일 날 경순국지로 먹었죠. 그래서 마지막은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자, 1910년 8월 29일 나왔죠. 경술국치. 경술국치 때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 무슨 경찰제에서는? 그렇죠. 헌병경찰제에서는 군인경찰. 자, 1차 조선경령은 1910년대 있었죠. 무슨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인 차별하는데요? 뭐 여기 쓰기 나름이죠. 뭐 보통교육, 그러니까 초등교육이나 어떤 기술교육 같은 거 요런 거만 신경 써줬죠. 대학교육 같은 고등교육은 없었습니다. 조선 총독은 일본의 무슨 대장, 별 4개 어느 대장, 육군, 해군 대장만. 공군 대장은 왜 안 됐을까요? 맞아요. 이때 공군은 없었습니다.